자, 2025년 시험 대비 소프트웨어공학 이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시면, 책을 겉표지를 넘겨보시면 2025년 시험 대비해서 커리큘럼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론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론 수업은 뭐 2달 거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이론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고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반복을 통해서 암기가 자동으로 되도록 여러분들이 복습을 많이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수업이 끝나면 바로 이제는 뭐 기출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4월 달에 핵심 요약하고 기출을 동시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핵심 요약은 달달노트라고 있어요. 달달노트하고 그 다음에 배운 내용들을 이제는 뭐 파트별로 정리를 한 다음에 해당되는 파트에 기출 문제를 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죠. 당연히 뭐 이제 이론서 수업 순서하고 이제 기출집 뭐 순서하고 핵심 요약 순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핵심 요약 정리를 하고 이제 해당되는 요약 내용에 대한 기출 문제를 풀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2025년 그 시험 날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국가직 이제 9급이 4월 5일이에요. 4월 5일. 그 다음에 국가직 7급이 얘는 1차, 2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가 7월 19일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피셋 보는 거예요. 피셋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9월 20일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국가직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직도 이제 올해 서울시 있었잖아요. 지방직 9급이 6월 21일 날 시험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직 7급이 얘가 이제 11월 1일이 돼요. 그러니까 뭐 사실 마지막 우리가 동영모사 풀이를 하는데 6월 달부터 이제는 뭐 2달 정도 진행을 해도 우리가 시험 보는 데는 이렇게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1차 피셋 통과해야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론 수업이 이달 다음 달 하고 뭐 4월 달로 넘어간 핵심 요하고 기출 문제가 4월 달로 넘어간 이유가 이때 국가직 9급이 시험이 끝나거든요. 4월 5일 날. 그래서 그때 맞춰서 요약 정리해주고 기출 문제 풀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직은 보통 서울시인데 경기도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안 봤는데요. 경기도도 있고. 다른 지방직들은 거의 없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군무원이 있어요. 군무원. 군무원이 올해 7월 3일인가 이렇게 봤거든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7월 달에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경찰 간부가 있어요. 경간부 시험이 8월 며칠 날 봤었어요. 8월 며칠 날. 그러니까 이제 문제 공개되는 게 지금 뭐 국가직은 2008년부터 이미 공개가 됐고, 지방직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는 공개를 해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공개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군무원도 2년 전부터 공개를 했죠. 경관부도 마찬가지예요. 2년 전부터.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가 거의 이제 1000문제 가까이 돼요. 기출 문제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많냐면 여기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감리사 문제도 있잖아요. 감리사. 정보 감리사. 그래서 이제 정보 시스템 감리사, 뭐 이거 보통 정보 감리사라고 하는데, 이 감리사 문제들도 전부 다 7급에 해당되진 않지만 한 절반 정도는요 우리 시험하고 연관돼 있어요. 얘네들은 뭐 정보 시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뭐 일부 포함돼서 우리는 한 문제인 것만 다루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 외적인 것 다루는데 한 절반 정도로 쓸만한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까지도 이제 기출집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편집을 해보니까 1000문제 가까이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 그 기출문제 추세를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그 특정 뭐 대학 교재죠. 뭐 체험만이든 뭐 프레스만이든 이런 책에 있는 문구를 이렇게 문제를 냈었는데요. 최근 2, 3년 보면은 그런 거 한 문제도 없어요. 예, 그런 거니까 이 문제 내신 분들이 뭔가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이제 문제를 낸 거죠. 그래서 뭐 이 책도 지금 뒤에 있는 출제 여기 편집을 하면서 참고한 문헌들이 있는데 그런 문헌들에 있는 내용들을 섭렵을 해서 이 편집을 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뭐 100점 가까이 맞는데도 무리가 없겠다. 왜냐면 과거에 비해서 특정 어떤 책에서 특정 대학 교재에서 그 부분에만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내지는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커트라인이 약간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장을 넘기면요, 머릿말이 나와 있어요. 이 머릿말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시험 정보라고 나와 있죠. 4페이지에. 그래서 그 우측에 5페이지에 보면은 시험 과목이 있는데, 5급은 뭐 어차피 우리가 해당 안 되니까. 7급을 보면은 1차, 2차에 나눠지지 않습니까? 앞에 했지만 내년 7월 19일이니까 이거 반드시 패스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얘가 이제 9월 20일 날 했었죠.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직은 올해 커트라인이 90점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커트라인은 마이너스 5점을 빼야 돼. 왜냐면은 이제 가산점이 작년부터 들어갔잖아요. 그 밑에 보면 가산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산점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 5점이면 엄청 큰 거죠. 이게 평균 5점이거든요. 예, 그러면 네 과목이니까 20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가산점이 없으면은 합격 못 와. 우리가 뭐 저 커트라인에서 1, 2점 차이로 떨어지기래. 보통 1년 이상 공부하게 되면 저 커트라인에서 1, 2점 차이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5점이란, 평균 5점이라는 거는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커트라인이 한 85점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년하고는 비슷하긴 해요. 그 다음에 지방직이 있는데, 얘가 이제 11월 1일 날 본다라고 했었죠. 얘는 뭐 필셋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1, 2차 같이 보게 되는 건데, 5과목이죠. 국어가 들어가서 그래요. 예, 국어 빼고는 나머지는 똑같죠. 예, 똑같아요. 그 다음에 군무원 시험이 있는데, 얘들은 좀 다른 게, 뭐, 영어나 한국사가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가 됐죠.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국어를 봐요, 국어를. 예,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는 군무원 시험에서도 사이버직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죠. 예, 전산직은 안 들어가고 사이버직에 들어가요, 이렇게. 예. 그래서 얘가 이제는 올해 7월 13일이었군요. 이건 올해 기준이에요. 내년에 시험 보는 거고요. 예, 내년 기준으로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보통 이게 7월달에 봤었어요, 그동안에도. 그러니까 뭐 우리 카페에 보면은 전상공 카페가 있잖아요. 전상공 네이버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에 올리고 또 우리가 이제는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사항에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이제는 접수하셔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뭐 시험 보라고 이렇게 메일 보내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접수해 서는데 이제 보통 이제는 뭐 7급만 준비하는 학생도 있지만 9급도 같이 준비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내년 9급 시험은 뭐 그냥 4월 아까 15일이었나요? 4월 5일? 4월 5일에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또 준비하시고 마찬가지로 7급 시험 이제는 진행이 돼. 경관부 시험에 이게 8월 3일이었군요. 이게 8월 3일. 8월 3일. 그러니까 이건 올해. 내년에도 뭐 비슷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제 7급만 본다라고 치면 얘들이 먼저 보잖아, 보면은. 그쵸? 얘들을 제가 그 홈페이지에 올려드려요. 올해도 제가 정답 해설을 해서 올려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정답 해설을 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요까지 풀어보고 이제는 시험장에 가야겠죠. 이렇게 정리해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뭐 똑같이 안 나오지만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수준이 아무래도 이게 제가 다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올해만 보면. 얘가 조금 더 어려웠었는데, 국가직이 좀 어려웠었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이나 이 사이버직 경감부 시험을 보면은 7급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더라고. 그런 거니까 얘들은 이제 풀어보고 국가직이나 이제 지방직 시험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때 제가 또 이제는 문자도 드려요. 그거는 내가 이제 해설을 올렸다고 그럼 그거 풀어보고 이제는 시험장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산점이 이제 있으니까 이거 꼭 따셔야 돼요. 당연히 이거 2점 차이 나니까 뭐 정보 산업기사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기사를 따야겠죠. 기사가 5%니까 당연히 기사를 딱 봐서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는 가산점 확보를 꼭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합격선을 보면은 작년에 이게 79점 뭐 80점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분명히 올해가 90점 했으니까 빼기 5점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85점이 되는 건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쉬웠죠. 분명히. 작년에는 두세 개 정도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올해는 뭐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한 5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게 이 과목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나 자료구조 이런 것도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는 분명히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데이터직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인원이 보면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줄어든 게 사실 늘은 거예요. 왜냐면은 전산개발로 데이터직이 작년부터 생긴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인원은 늘었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요. 얘는 83점인가 뭐 얼마였던 것 같은데? 80몇 점? 많이 차이 나죠. 가산점 5점 뺀다 하더라도. 그럼 뭐 작년하고 뭐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직은 지금 수업을 한다니 저희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거니까. 여기는 이제 새로운 과목이 하나 인공지능이랑 들어가죠. 알고리즘은 어차피 자료구조 비슷해요. 근데 인공지능이 들어가는데 다분히 암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게 어디서 나올지 몰라서 그게 문제지. 근데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데이터직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커트라인 이게 7점 차이 나는 거는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거거든, 이게. 적게 뽑지만 그 적게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커트라인이 중요한 거지. 내가 커트라인 안에 점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과목 차이가 있다는 거고. 나머지들은 아직 발표가 안 났어요. 그다음에 국방부가 이제 군무원이 아까 이제는 뭐 7월 13일 날 있었는데, 커트라인이 보면은 되게 낮죠. 이게 제가 군무 문제 봤는데 군무 문제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왜 그러냐면 군무원은 군인이잖아, 군인들하고 같이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그 다 뭐 군대에 대부분 갔다 왔는데 또 남자들 세계에 또 들어가가지고 격리하면서 이러고 싶지 않겠죠, 그죠? 거기 뭐 대령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격리해야 돼요, 군무들도. 그러니까 그런 게 싫었는지 이게 커트라인이 좀 낮아졌어요. 경간부는 괜찮죠. 가기만 하면 간부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제 쉬우니까 10점 정도가 지금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분명히 쉬웠어요, 얘도. 그래서 작년 문제도 한 서너 문제, 얘는 40문제거든요, 40문제. 그 40문제이기 때문에 이 서너 문제가 어려워 버리면 다 찍어버려야 돼.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커트라인인데는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쉬우면은. 그래서 이제 경간부도 보면 학생들이 꽤 준비를 해요. 자, 이제 7급 출제빈도 일람표인데요. 얘들은 뭐 비율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다 골고루 나와요, 골고루. 이제 골고루 나온다는 거고. 적게 나오면 내용도 적고, 뭐 당연히 수업도 더 짧은 시간에 끝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해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거. 정형명세. 이 정형명세가 거의 10년 동안 안 나왔잖아, 그죠? 근데 나왔어요, 서울시에. 그러니까 나왔던 거는 어차피 우리 시험에 뭐 중요하다라고 안 내고 중요하다고 내고 중요하지 않다고 안 내고 이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과거에 나왔던 거 거의 뭐 그냥 비슷하게 냈어요. 근데 안 풀어보면 틀리겠죠. 서울시는 20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국가직 25문제, 경과목 40문제 냈잖아요. 국문 2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2022년부터 시험을 시행해 왔던 거예요. 그런 거니까 내년에도 이제 분명히 얘가 아까 이제 7월달, 얘가 8월달,
얘가 이제는 지금 뭐 9월달 시험이 있었고요.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월달 처음 보기 전에 이미 이 순서대로 제가 이미 이렇게 순서대로 놓은 거예요, 일부러. 이거 끝나면은 제가 기출해서 올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마찬가지 8월달 시험 끝나면은 이거 기출해서 해서 올릴 테니까 이때 시험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올해 서울시가 이제 지난주에 봤었잖아요. 봤는데 이 서울시 문제도 되게 쉽게 나왔어요, 사실. 예, 그래서 커트라인이 예전에 비해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책에 있는 거니까 책에 있는 거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는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세부적인 거 여러분들이 또 심심하실 때 앞에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트가 14개 파트인데 작년 책에 비해서 레슨이 3개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게 좀 압축해 놨어요. 내용은 좀 늘어났는데 이제는 페이지를 줄이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쳐내고 이러다 보니까 레슨이 이제는 30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작년까지만 해도 보강을 했는데 이제 보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고 여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있는 것 달달달 암기하고 마지막에 이제는 동영무사 한번 풀어보고 시험에 가면은 커트라인에 걸리지 말라라고 해도 걸리거든요.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커리큘럼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도 원래 7개에서는 6개를 줄여놨죠. 여기 이제 레슨 1을 줄였어요, 제가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0.3%니까 적지는 않아요. 보통 뭐 많이 나오는 데가 11%, 12% 되는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적게 나오는 건 아니죠. 레슨이 또 6개나 되니까 레슨이 또 많은 거고. 근데 내용이 겹쳐요, 많이. 그래서 여기 이제 용어 설명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 설명들을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재계에 보면은 여기 3문제나 나왔잖아요. 서울시에 2문제, 군무원 2문제, 경관부 5문제나 나왔나, 올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얘가 안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공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장 넘기면 18페이지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념이 있는데 올해 또 새로 추가된 게 학습 키워드하고 학습 주안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이제는 얘하고 이 하드웨어를 이제 구분하셔야겠죠. 구분하는 거. 그래서 얘 특징 몰라도 되지만 얘하고 이제 대비되는 거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특징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위기도 나왔어요, 위기. 이 위기를 이제는 극복하겠다,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게 소프트웨어 공학이에요.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 그래서 이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 나온 거고요. 올해도 보면은 이 프로세스, 방법, 도구, 이 3개를 구분하는 게 시험에서 이제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방법뿐만 이게 방법도 있고, 방법론도 있거든요, 방법론. 이런 방법론, 이런 애들을 이제 구분, 여기서는 뭐 이론적인 개념이니까 이런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얘기죠. 구분하는 거. 자, 이제 소프트웨어 특징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올해 국가직에도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정의를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게 프로그래머 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소프트웨어 정의를 때 프로그램 플러스 여기 이제는 실행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프로그램은 정적 개체, 얘는 동적이에요, 동적.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정적이에요. 얘 물어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좀 소프트웨어 공부하는 거지 프로그램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실행성이 들어간다고, 실행성이. 그럼 실행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짰다라고 해서 다 컴퓨터에 의해서 수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컴퓨터라는 것은 여기서 하드웨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보통 좀 있으면 겨울 되잖아요. 겨울 되면 겨울 개편 프로그램, TV 같은 거 보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광범위한 말인데 그게 컴퓨터 하드웨어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었을 때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책에 있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은 명령어들의 모임이에요. 명령어, 인스트럭션. 그래서 이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if 명령어, 뭐 for 명령어, 뭐 while 명령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하고 이런 예하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의의 1번 보면은 소프트웨어는 실행시 요구되는 컴퓨터 명령어. 이 명령어면은 if문, for문, while문, 뭐 return 함수 이런 거 떠올리면 돼요. 이런 프로그램의 모임인데 단지 이제는 실행시 요구된다는 얘기죠. 1번이 뭐 정확한 정의가 돼요. 이렇게 마시면 되고 2번에 와서 이제 속성을 보니까 이런 말장난 같지만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죠. 얘는 개발 설계되며 제조되진 않아요. 그럼 개발 설계된다는 얘기는 이 소프트웨어라는 거는요, 개발 제조되잖아요. 예? 개발된 거 제조, 비제조성인데 이게 이제 반대말은 아니지만 개발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개발된다는 얘기는 사람의 두뇌력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두뇌력. 예. 그러면은 하드웨어는 이게 조립이란 거예요. 그죠? 조립이란 거죠. 이 조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조는 제조성이니까 제조된다는 얘기는 이게 조립성을 말하는 거예요. 조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사람의 두뇌력을 필요로 한다. 개발되어진다라는 거고 개발되어지는 건 비제조성이죠. 그럼 제조성을 갖는 건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 그럼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조립이 가능한 거고 조립.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좀 조립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비조립이잖아요. 비조립. 네, 비조립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마모되는 게 아니라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기능이 퇴화. 그러니까 이제 비마모성이지 않습니까? 마모성. 마모성 여기서 답을 잡았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게 비마모가 아니라 마모죠. 마모성.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마모성이에요. 하드웨어는 여러분들이 뭐 10년 전에 썼던 거, 뭐 그게 스마트폰이든 전자기기를 이렇게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왜? 마모되고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것 등은 마모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사람의 몸도 하드웨어잖아요. 그죠? 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 모습과 1년 후에 여러분 공부하고 난 여러분 모습 보면 마모돼 있죠. 그러니까 뭔가 달라져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CPU, 메모리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CPU나 메모리, 디스크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공기가 통하지 않는데 걔들이 마모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마모성이 되는 거죠. 비마모성. 소프트웨어는 비마모성.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면은 수학 물리학에서 볼 수 있는 규칙적이고 정형적 구조가 없다. 그러니까 정형화되진 않았다는 얘기죠. 정형화되진 않았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됐고요. 특징에 있는 내용이죠. 이게 특징에. 그래서 이제 비마모성, 비가시성. 이게 제일 헷갈려요. 그러면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뭐 다 한자이긴 하지만 이게 다 가시성이죠. 유형성 가시성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가시성 이렇게 말해도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 가시성 갖는 거는 개발자. 이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은 쥐가 소스코드 다 보잖아. 그죠? 소스코드를 안 보고 어떻게 개발을 해요? 근데 유저 입장에서는 소스코드를 볼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유저. 예, 사용자.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내가 게임을 하면은 그냥 이미지나 보고 게임하는 거지. 이 소스가 지금 뭐 C샵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뭐 속도 느리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알 수가 없어요. 이게 C샵인지 자바인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렇죠? 그런 거니까 유저 입장에서 보면은 액면적인 것만 보는 거지 그 안에는 소스 코드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가시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뭐 유형이냐 무형이냐 이제 안 따져 그런 거 가지고. 옛날에 싸웠었는데 지금 안 싸운다고. 그러니까 이거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동적 행위죠? 상품 당해요. 경고성. 이 경고성도 보면은, 하드웨어가 딱딱한데 왜 더 견고하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더
구조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조적이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구조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게 조립이 되잖아요. 조립. 조립. 단순해. 조립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경고하다는 얘기는 어느 하나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만약에 뭐 메모리가 망가졌다. 그 메모리만 교체하면 돼요. 뭐 모니터가 망가졌다. 그 모니터만 갖다 갈아 끼우면 돼.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모듈이 있고 이 모듈에 하위 모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하위 모듈에 얘를 만약에 바꿨어. 이 동그라미를 내가 세모로 바꿨어. 그럼 동그라미를 세모로 바꾸면 이 세모의 영향을 받는 요 네모, 이 네모의 영향을 받는 이 메인 다 바꿔줘야 돼요. 응?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경고하다는 의미가. 그래서 뒤에 있는 테스트 기법에 보면은 뭐 하향시, 상향시 이런 말 나오는데 예, 그런 거와 관계도 있죠, 이게. 예, 그래서 경고하다는 얘기는 하드웨어에 비해서 구조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전에 비마모죠. 거기 뭐 공기 중에 있는 게 마모되는 거지. CPU, 메모리, 뭐 HDD, 하드디스크 이런 거 보면은 다 공기 요구는 다 차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마모일 수밖에 없는 거고 비체주. 예, 이게 아니라 얘는 개발. 예, 사람이 두뇌를 필요한다. 비조립성이고 비과학성. 이렇게 해서 얘는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보면은 얘들을 이제 위에 있는 것만 알면 되겠어요. 이렇게는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 뭐 공간 오류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안 내요.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앞에서는 제가 소프트웨어를 얘기했는데 프로그래머 같진 않다. 그 실행성 얘기했었죠. 그래서 실행성은 그 하드웨어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었을 때 이런 뜻이었었고요. 근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는 되게 광범위해요. 문서들. 문서. 이 문서나 여기 뭐 설치 데이터 이런 게 다 산출물이거든요. 날개 부분에 있죠. 날개 부분에 이거. 날개 부분에 있는 거 설명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내용들이 다 생명주기 단계별로 이제 산출물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단지 그냥 소스 코드만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이거 소스 코드잖아요. 프로그램은. 이 소스 코드만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아까 프로그램은 이런 소스 프로그램, 이거 명령어들의 모임입니다. 명령어들의 모임. 단지 많은 명령어들의 모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행성이 있고, 이렇게 아까 제가 말했던 이것만 그럼 소프트웨어냐 이렇게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에 수행됐을 때 소프트웨어냐 이렇게도 말하지만 지금 보면은 여기 체험만이나 소모빌을 책들을 보면은 우리가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산출물들 이런 것들도 다 뭐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문서자 문서.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니까 이런 거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개발 주기가 이제 있는데요. 우측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암기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물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암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생명주기 순서가 되거든요. 순서. 그래서 얘는 타항성 조사 끝나면 계획 단계, 계획 끝나면 분석, 분석 끝나면 설계, 설계 끝나면 구현, 구현 끝나면 시험이고 유지보수. 끝나는 게 다시 또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 반복 또 하게 됐어요. 이렇게. 대부분 지금 다 반복을 해요. 이렇게. 반복을. 그래서 이제 타당성 조사가 맨 먼저고, 그 다음에 계획. 근데 이게 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타당성 조사가 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폭포소모형을 보면은,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실제 또 여기 보면은 안에 포함되고, 그렇죠. 근데 타당성 조사가 맨 먼저라는 거. 그 다음에 분석 다음에 설계고,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책도 보면은 이 순서대로는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소프트웨어 공학은 이게 지금 모든 단계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서들을 지금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의의 1번 보니까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신뢰성 있게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를 경제성, 당연히 경제성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얘는 보통 이제 7단계로 쪼개놓은 거지 않습니까? 7단계로 쪼개놨는데, 이번 얘기는 3단계로 쪼개놓은 거죠. 개발, 운용, 유지, 부수. 이거 문서화. 문서화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활용하다, 실용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단계별로 나오는 이 문서들을 관리하는 건데, 이게 산출물들이지, 산출물들을 관리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 소프트웨어공학은 전산학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산학, 경제학, 경영과학, 뭐 이런 데서는 이런 통합한 학문이란 얘기죠. 그래서 5번을 보면은 이런 통합한 학문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산학은 기술적 요소고, 나머지 경영학, 심리학은 뭐예요? 비기술적 요소죠? 그거를 종합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산학 쪽은 우리가 이제는 뭐 프로그래밍 쪽이 되는 거고요. 경영학, 심리학 쪽은 유저예요, 유저. 그래서 이게 분석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 분석 이러면 사용자 요구 분석이 돼요. 요구 분석. 유저. 단말 유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쓴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죠, 사용자 요구를 분석하는 게 이제는 저 분석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산학은 이제 프로그래밍 쪽이고, 나머지 경영 심리학 쪽은 유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유저가 네가 원하는 게 뭐야라는 걸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여기는 이제 코딩하는 거죠. 이 부분. 어떻게 부분을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하게 되는 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경영학, 심리학 이쪽이 이제 유저 쪽이죠, 유저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단계, 그런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공학이라는 것은 전산학뿐만 아니라 이런 비기술적인 학문도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번에 특징을 보면은 비교적 큰 규모, 뭐 이건 됐고요. 2번도 나온 적은 있어요. 이게 10년도 넘었지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하고 소프트웨어 공학은 구분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은 개인적인 작업이지만 소프트웨어 공학은 팀을, 반대 소프트웨어 공학은 팀. 2명 이상 팀을 이루어서 하는 거예요, 팀. 여기서 한번 답을 잡았었고요. 지금 보면은 4번도 그렇죠. 스팅갑에서 기술적인 사항과 비기술적인 사항을 통합했다는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사항은 전산학, 비기술적 사항은 위에서 말하는 경영학, 심리학, 경제학, 경영과학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통합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은 소프트 제작, 탄생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적인 분야는 물론이고 인간적인 나오죠. 인간적인 요소에 대한 개발 및 운영 방법을 제공해야 된다. 돼 있어요. 됐고, 그 다음에 3번에 목적이 있는데 목적. 그 목적은 다 좋은 말이에요. 목적을 물어봐도 다 좋은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고, 우리 책이 이리 돼 있죠. 이렇게 1번, 양가로, 반가로, 가나다라. 가나다라는 이거 포함하고 있어요. 1, 2, 3, 4 이거는 양가로가 포함하고 있어요. 양가로 이거는 이게 포함하고 있는 거죠. 대중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반가로 1번, 뭐 양가로 1번 이러면 거기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시험에서 올해도 나왔었고요. 넘어와서 보면 소프트웨어에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가 내부 원인 있고 외부 원인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 내부 원인이 뭐냐, 외부 원인이 뭐냐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인만 알면 돼. 그 원인을 읽어보면은 다 뭐 힘들어 죽겠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응? 그래서 내부 원인을 보니까 이제 개발 프로젝트 관리의 부재, 프로젝트 관리 부재, 관리 개념도 없었죠. 전문 인력 부족. 그 다음에 개발 참여자의 신개발 기법 지식의 부족, 개발 기술 낙후. 만약 개발 지식이 풍부하고 개발 기술이 뭐 이렇게 향상됐다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 그림처럼 이렇게 위기가 도래할 리가 없겠죠. 이때 소프트웨어공학이 나온 거거든요. 70년대 나와요. 소프트웨어공학이. 그럼 지금 보면은 하드웨어가 대부분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하드웨어 비중이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 그림의 의미는. 그래서 위기가 도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개발 속도에 비해서 소프트웨어가 따라가지 못한 거죠. 좀 나쁘게 말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하드웨어를 뒤치다거리는 게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통하게 나온 거고, 지금 현재는 이렇죠. 90년대 이후를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드웨어 가격 어때요? 엄청 싸잖아요, 지금. 4년 전, 5년 전이나 하드웨어 가격은 올라가지가 않아. 소프트웨어가 올라가지.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이제는 강조를 하는 거고, 지금은 뭐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하드웨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중요성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그 다음에 내부 원인 세 번째 보니까 데이터 수집 시간이 미비했고요. 이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었어요. 개발자들은 뭐 그냥 개발만 하지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발에만 치중했다 이런 얘기고. 4번 보니까 다양하고 복잡한 응용 분야를 이해하고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았다. 그렇죠. 다 뭐 안 좋은 얘기만 있죠. 그래서 6번에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난이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발 일정 지연이라든가 개발 예산 초과 불러왔고 사용자 불만이 가중된 거죠. 그래서 이걸 타개하겠다는 거야. 이 타개하겠다라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에 보면은 거기 1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드웨어 개발 기술 속도에 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고, 2번에 보면은 이런 얘기죠. 뭐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급이 따라주지 못한 거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이런 것이 또 이제는 원인이 되는 거고, 3번에 보니까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 능력이 미숙한 설계와 부적당한, 뭐 당연한 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하드웨어 비용 하락, 그죠? 하드웨어는 가격이 다운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 여러분들 지금 메모리 봐봐, 메모리. 제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제가 이제 1메가 이런 거 하나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1메가가 몇십만 원 있었어요. 1메가가. 예. 근데 지금 1메가 있지도 않고 이걸 뭐 1기가 이렇게 해도 몇만 원 않잖아요. 메모리 가격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하드웨어 이제 비용 하락이 하락과 인건비 상승됐죠. 예, 인건비 상승. 예, 이게 원인이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구조 개발된 시스템은 복잡하고 시스템 퀄리티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대용량, 재사용 이런 개념도 없었지 이 당시는. 그래서 재사용 가능한 시스템 활용을 못했으므로 소프트웨어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읽어보면은 다 뭐 죽겠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또 기출문제를, 이게 기출문제가 예전 기출문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기출집에 보면은 이렇게 연두표시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거는 예전에 비공개 문제들. 서울시나 이런 거는 뭐 문제 공개한 게 한 7, 8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비공개 문제들은 다 태그를 제가 다 지웠어요. 그래서 다 기출집에 있는 건 다 기출문제긴 해요. 태그 없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건 비공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기 해결 방안은 다 좋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부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위기 해결이. 자, 그리고 이제 우측에 와서 프로세스 방법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을 이렇게 정의를 정확히 물어보는 게 올해 경관부 시험에 나왔거든요. 문제도 있는데 잘 보셔야겠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품질에 초점을 뒀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는 이 방법이나 이런 방법론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법이나 방법이죠. 뭐 방법이 존재해야 이런 개발 도구, 자동화 도구, 이런 도구. 이런 자동화 도구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케이스가 있거든요. 케이스. 이런 도구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 있는 건 뭐예요? 프로세스라는 거죠.
프로세스가 존재를 해야 방법이든 방법론 이런 것 등이 갈리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여기를 뭐 자동화, 반자동화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반이 되는 거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를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의 정의가. 단지 프로세스는 여기서 뭐 전환, 우리말로 뭐 변환, 흐름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단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뭔가 개선 활동인데 뭐 계획하고 관리하고 또 수행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런 내용도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 입력을 받아서 여기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잖아요. 프로세서 처리니까.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 처리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학의 전부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제 유저가 입력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래밍 환경, 시스템 환경 만들어주면 유저는 어때요? 여기서 확인만 하겠죠. 유저는 뭐 입력값 집어넣어서 나오는 것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뺀 나머지들이 다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죠. 단지 그냥 어떤 특정 절차의 처리 단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단계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단계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뒤에 이제 생명주기 모형이 있는데 폭포수 모형이니 뭐 나사형 뭐 에자일 기법 이런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에자일 프로세스를 말하거든. 나사형 프로세스 모델 이런 말 써요. 그럼 이런 건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런 게 기반을 형성하고 있어야만이 기법이나 방법 이런 것 등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법이나 방법 이런 것 등을 도구, 자동화 시켜놓은 게 맨 꼭대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보기 전에 책을 보시면 프로세스의 1번을 보시면요. 어떤 목표를 수행하는지 순차적인 단계. 그죠?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 절차, 방법, 도구, 통합이 중요해요. 통합. 사람도 들어가죠. 여기에 절차, 방법 있어요. 방법 나올까? 도구 있었죠. 이런 것 등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저 입장에서는 입력값에서 출력값이 나올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다 프로세스라는 거죠. 왜냐면 아까 뭐 도구, 방법론 이런 것 등을 다 통합했다라고 했잖아요. 통합. 이 프로세스가. 그래서 뭐 2번은 됐고 이제 3번도 그래요. 3번도 보면은 소프트웨어 공학화할 때 채택하는 기법으로 명확한 순서로 입력을 원하는 결과로 그죠?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이 따라 있는데, 그래서 뭐 입력과 출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자, 4번에 와서 기술 가치를 묶어주는 접착제. 그러니까 뭐 앞에 생명주기 단계 봤잖아요. 계획, 분석, 설계, 테스트 유지부터 봤었잖아요. 그런 거를 다 포함하는 거야, 지금. 접착제니까 연결시켜준다 했잖아요, 연결. 그걸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5번을 보면 마찬가지죠. 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어요. 뭐 프로젝트 계획서, 설계 문서, 뭐 코드 아까 구현 단계 코드, 소스 코드, 시험 사례, 테스트 케이스, 뭐 사용자 매뉴얼 등을 개발하고 유지부서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 활동, 기법, 이런 것들의 접착제, 순서 연결시켜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6번도 뭐 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2번에 와서 방법이 있죠. 방법은 우리가 기법하고 같이 써요. 사실 구분하긴 하는데 기법은 딱 알고리즘이거든. 기법은 정확히 말하면 기법은 알고리즘을 말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그런데 기법이 실용화라고 했잖아요. 기법이 실용화. 이 알고리즘의 실용화. 진짜 실무에 쓰는 거죠. 실무에 쓰는 거죠, 우리가.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안 나오는 거니까. 근데 3번에 보면은 여러 단계 중 한 단계에만 관심을 두는 게 방법, 전체 단계를 지원하는 게 방법론이라고 해요. 방법론. 방법론이 좀 더 포괄적이죠. 방법은 특정 단계만 지원하는 거고 기법이니까. 근데 이거를 생명주기 전 단계를 지원하면 방법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법론. 그래서 이런 그 방법론이 시험에서도 나온 거예요. 방법론. 네, 방법론. 그래서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뭐 암기해야 돼요. 이거는. 방법론은. 그래서 이제 구조방법 이거 먼저 나왔어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 구조역이라는 거가 프로세스 중심이에요. 그 책에 보시면 프로세스 중심 방법론은 자료 흐름 중심, 절차식 방법, 구조역 이런 말 나와 있죠. 그 칼라로 돼 있는 거.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에요. 뭐 구조 방법, 이거를 뭐 절차식, 뭐 절차적 방법론 이렇게 쓰든 프로세스 중심 방법론 아니면 아까 자료 흐름도 있잖아요. 자료 흐름. 이걸 뭐 자료 흐름 중심 방법론 뭐 이건 지 맘이죠. 그럼 봐봐요. 이 절차가 어차피 이거 흐름이야. 흐름이 여기서 함수인데 함수는 여기서는 구조 방법론 함수는 여기서는 펑션을 말하는 거죠. 펑션. 예, 이 기능 중심 맞나요? 기능. 펑션 기능. 이 기능이거든요. 기능 중심. 그 다음에 얘는 이 모듈이 있는데 이 모듈은 서프램을 말하는 거예요. 서프램. 부프로그램. 아까 제가 이 모듈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메인 모듈을 서버 모듈 이렇게 하나 모듈 더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모듈 하나 서프램. 독립성이 가능한 부프로그램을 말해요. 부프로그램, 서프램, 모듈. 얘는 다 하향식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그리고 1레벨, 2레벨, 3레벨 이렇게 그렸죠? 하향식. 여기에는 이제 DFD가 자료 흐름이에요. 이게. 데이터, 플로우, 흐름, 다이어그램, 그림도, 자료 흐름도, 구조도,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럭처, 구조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 보시면은 정보공학은 자료 중심이에요. 자료 중심. 똑같은 말이에요. 자료 중심. 그럼 이제 이 사람들 생각엔 그런 거죠. 야, 어떻게 함수, 이게 기능이잖아요. 기능. 어떻게 기능이 중요하냐. 데이터 그 자체가 기능을 만나기 때문에 데이터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기능이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면 여기서의 기능은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이런 의미다. 그러면 펑션이라고 하면 아까 했지만 if문, for문 이런 거죠. 함수면. 그러니까 펑션이란 말 하면 if문, for문을 떠올리면 돼. 우리가 뭐 시험 자바는 시험에 잘 가끔 나오니까 파이썬하고 그럼 뭐 if문, for문 있잖아요. 그게 펑션이에요. 그 함수고. 그게 기능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오래전에는 다 뭐라고 말했냐면 오퍼레이션이라고 했던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오퍼레이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이 사람들 얘기는. 이거 갖고 옥신각신 했었어요. 70, 80년대는. 야, 싸우지 마. 이러면 되지 뭘. 이래서 객체지향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80년대부터는 이제는 객체지향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면 엔티티가 객체잖아요. 객체. 이거는 객체예요. 얘는 객체. 달라요. 네? 그러니까 객체라는 거는 엔티티 플러스 실행성이거든요. 얘가. 그럼 엔티티는 이거 객체예요. 객체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일단 현실 세계예요. 현실 세계의 존재는 유형도 되고 무형도 돼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독립수행해야 돼. 이게 개체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유형무형의 독립적인 어떤 것, 이게 엔티티예요. 실행성은 이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유형무형의 독립적인 어떤 것, 이게 개체인데 이게 바로 하드웨어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객체란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이 누랑진을 배회할 때는 엔티티예요. 그냥 엔티티. 근데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접수를 했죠. 학원 접수를 하면은 학원 관리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원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전산직 7급을 준비하고 최소한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개체가 어때요? 학원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될 때 학원 관리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네, 딱 그런 개념이거든요. 개념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엔티티 이런 말은 자료 고조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 개체란 말은 현실 세계, 가상 세계 아니에요. 현실 세계 유형도 돼, 무형도 돼요. 독립 수행하는 어떤 거. 이게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그럼 그때가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뭔가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그 학원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란 말 쓰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기 엔티티 개체. 이거를 얘는 모듈화 함수니까 이 부분 실행성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부분. 데이터 있죠? 플러스 메소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 언어에서는 이렇게 펑션이라는 말 썼는데 헷갈리잖아요. 예, 또 객체 지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펑션이라는 말 안 쓰고 메소드란 말 쓰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혼자 하다 보면은 누구는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펑션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메소드라고 그러고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 구분을 주게 한 거죠. 야, 나는 그래서 구조방법론에서 쓴 말인데, 야, 이거는 옛날부터 우리가 더하기 빼기, 우리 조상들이 더하기 빼기 할 때 쓰던 말이 오퍼레이션이에요. 그거 다르다는 얘기죠. 객체지향인데, 얘는. 그래서 메소드란 말을 쓰는 거지. 사실 이 메소드는 연산자를 말하는 거죠, 연산자. 얘는 뭐예요? 피연산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차피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연산자와 피연산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딱딱 구분하는 게 좋아. 왜? 컴퓨터도 어차피 0과 1로 딱 구분하잖아. 그죠? 0과 1로. 0불, 5불. 그렇듯이 얘는 우리가 뭔가를 볼 때, 공부를 할 때 이게 피연산자인지 연산자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이게 메소드, 펑션, 오퍼레이션 다 연산자죠. 연산의 대상이 되는 게 피연산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결합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처음부터 독립수행할 수 있죠. 처음 독립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거꾸로 이제 뒤에서 얘를 먼저 만들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얘를 만들고 또 얘를 만들고 결합을 해서 얘를 만들고.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바텀업이 되는 거예요. 상향식. 아까 전에 얘는 하향식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ERD는 뭐 DBC가 볼 텐데 이 개체 관계도 이거 다 하향식이에요. 근데 공통점은 다 이제 비정형이죠, 비정형. 이 정형이 되려면요 수학 공식, 수학 이론의 근거를 둬야 돼요. 수학 공식. 그러니까 수학 공식이 여기 들어가. 그래서 수학 공식대로 이제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수학 이론의 근거를 해서 만드는 건데, 이렇지 않죠. 뭐 구조적이든 정보공학, 아까 주면은, 유저가 뭘 생각하는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비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다 수학적 방법의 근거를 두지 않아요. 경험. 개발자의 경험. 뭐 이런 거에 경험을 두지. 뒤에 보면 말하는 공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식들이 다
경험에서 나온 거지 이 수학 이론의 근거에서 나온 공식이 아니에요. 그럼 수학 이론의 근거에서 개발을 해놓은 거는 정형적 방법이 있었죠. 올해 서울시 나왔던 거 정형적 방법. 이 정형적 방법이 있는데 뭐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대표적인 게 제드가 있어요. 이걸 제드라고 읽어요. 제드 명세. 제드 명사가 있고 뭐 VDM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애들을 뺀 나머지들은 다 비정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표 밑에 이제 도구란 말이 있고요. 도구는 뭐 자동화 도구 케이스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도구의 2번을 보니까 자동, 반자동 뭐 다 치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경관부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1번 가번을 보니까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각 작업을 어떻게, 이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부분을 하진 않거든요. 어떻게 부분은 기법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론하고 부분한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방법이에요. 근데 방법론은 뭐 방법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방법론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작업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거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데 이런 것은 방법이 되는 거죠. 기법. 이게 문제 해결 절차가 딱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까 말했던 알고리즘이라고.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거든요. 근데 알고리즘이 아까 기법이었잖아요. 기법이 실험한 방법. 방법이 여러 개 있으면 방법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방법론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면 프로세스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의미는 구현 부분.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 반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프로세스의 구현 부분이니까 어떻게를 해결한 거죠. 어떻게 부분을 해결. 코딩이니까 구현은 다 코딩이에요. 프로그래밍을 말하는 프로그래밍. 뭐 코딩이라고 요즘 많이 쓰더라고. 근데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런 말 더 많이 쓰죠.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을. 자, 방법론은 개발 패러다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근데 아까 개발 패러다임은 이 개발 패러다임을 보면요, 이런 거 떠오시면 돼요. 뭐 좀 이따 볼 폭포수 모형, 그 다음에 나선형 모형, 아니면 뭐 애잘 기법, 이런 애들. 애잘 기법 대표적인 UP UP 프로세서거든요. UP. UP라든가 아니면 XP. 이런 애들. 이게 대표적인 개발 패러다임이에요. 폭포수 모형, 나선형 모형, 애절 기법이 있는데 그 안에 UP 프로세스, XP 프로세스 이런 게 있거든요. 차후되죠. 뭘 쓰냐에 따라서. 그래서 방법론은 개발 패러다임, 이게 개발 프로세스인데 개발 패러다임 오면은 이런 게 떠올라야 돼요. 폭포수 모형, 나선형 모형, UP, XP 이런 거. 이런 거에 좌우되죠. 아까도 했지만 이 개발 패러다임, 개발 프로세스가 더 어때요? 광범위한 개념이 있었죠? 아까도 했지만은 그 피라미드를 보면은 이 프로세스가 방법, 기법 등을 포함하고 있었잖아요. 방법, 기법 등을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 단계 분석 기법이 있겠죠? 설계 단계 설계 기법이 있겠죠? 구현 단계 구현 기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접착제, 순서를 정해주는 게 개발 패러다임이고 개발 프로세스라고 했었어요. 이걸 뭐 개발 패러다임 이렇게 해도 되고 개발 뭐 프로세스 이렇게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에 의해서 좌우되죠. 틀렸고요. 자,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는 방법론에 따라서 규정된다.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방법론이, 예, 방법론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어때? 더 큰 개념이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이런 많은 방법론들을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넓은 의미가 되는 거고, 이런 방법론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반 시설, 기반 환경, 이거를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밀하게 막 구분해서 나온 건 처음이에요. 애매하죠, 이게. 그러면은 애매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까 그 20페이지에 있는 그 피라미드 프레스만 책에 있는 건데, 예,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프로세스가 맨 하단에 있네. 그럼 이게 기본이 되는 거네, 기본. 일종의 이제는, 역할로 보면은 인프라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기반 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기반 시설에 해당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는 방법 등이 있다. 예, 방법과 방법들을 연결시켜주는 게 프로세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기법 등을 자동화, 반자동화할 수 있는 게 툴이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저렇게 이렇게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더 낼 게 없으니까. 경관부 문제는 40문제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낼 게 없으니까 이런 것 등을 정확히 이제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가직이나 서울시에 시험이 나와도 이거 벗어날 수는 없어요. 여기 지금 이분이 지금 정리 내린 것처럼 비슷하게 문제를 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측에 와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이 있는데 얘가 지금 폭포 모델이에요. 책에는 없어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폭포수 모델이 기반이 된다는 얘기죠. 네, 아까 제가 이게 순서가 계획 끝나면 분석 끝나면 설계, 구현, 시험, 유지부수 이렇게 간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면 스템 개발 주기, 이 개발 주기인데 이 개발 주기가 어차피 생명 주기라고 하죠, 생명 주기. 개발 주기, 생명 주기. 네. 이게 바로 이제는 이런 과정들을 연결시켜주는 게 다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응? 이런 과정들을 이게 연결시켜 이게 다 연결의 의미잖아요. 다시 피드백돼서 연결시켜 주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종 이제는 계획 단계에서는 여기 없지만 기법, 방법이 있겠고 분석 단계에서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것도 연결 해주는 게 이제 프로세스의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그 정의를 보니까 그 소프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하고 그 탄생부터 사망까지 변화 과정이다. 그 변화 과정이 뭡니까? 이게 프로세스죠. 즉 각 개발 단계에서 변해가는 소프트 형상이 바로 산출물이에요. 그 소프트 형상, 산출물, 동그라미가 이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들, 이런 산출물이죠. 이런 산출물들이 바로 소프트 형상이에요. 형상. 그 형상의 가시화, 문서화죠, 문서화. 가시화는 문서화. 자, 이제 2번은 시스템 개발하는 절차, 개발된 반복 현상을 시스템 개발 주기, 생명 주기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3번 보니까 SDLC가 시스템 개발 주기인데 약자로 개발 시작과 끝을 중시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가 아니라 사용자 요구를 전략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준비 단계와 사용자 시스템을 사용하고 실효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운용 단계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은 주의할 게 뭐냐면 이제 이 부분 구현 단계가 이제 코딩을 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는 여기 사용자 요구 분석, 분석 단계는 아까 사용자 요구 분석이랬지 않습니까? 여기를 더 중시 여기는 거고,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자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잘못된 분석, 잘못된 설계, 잘못된 구현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치 않은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폭포소모형이라면 2단계 가서 사용자가 써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려면은 사용자 요구 분석을 이제는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은 구현 위주가 아니라, 구현 위주가 아니라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4번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사용자를 위한 문제 해결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를 이제는 이런 개발 프로세스 모델, 생명주기 모델을 통해서 파악을 한다라는 얘기죠. 역할을 보니까 이게 생명주기 모델, 생명주기 모델은 폭포소모형, 나사형 모형 이런 걸 떠올려야 돼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이거를 비용 산정, 개발 계획 수립하는데 기본 골경, 뼈대가 되는 거예요. 일정 계획, 똑같은 말로 일정 계획, 예산이 비용이죠. 개발 요원은 프로그래머, 개발자, 분석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개발 요원, 자원을 산정하고 분배하는 좋은 도구다. 그 다음에 이런 생명주기 모형이 없었을 때는 용어 표준화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용어 표준화 가능한 거고, 개발자, 프로그래머죠, 관리자, 이 개발자를 관리하는 PM. 이 PM 사이에서 공동의식, 대화가 수월해지겠죠.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의 각 단계를 지금 각 개발 뚜렷하게 구분했죠. 계획 끝나야 분석하고, 분석 끝나면 뭐 설계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각 단계를 이제는 뚜렷하게 구분을 하고 개발 진행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5번도 했었고, 6번도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뭐 시험에 나왔었어요. 다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니까 이 개발 프로세스 모델을 선택하는 게 맨 먼저거든요. 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때는 폭포 모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나사형 모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프로토타입 모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건 프로젝트의 성격. 어떤 프로젝트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발 모형 중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혼합해 쓸 수 있는 거죠. 꼭 하나만 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반가루 3번을 보니까 좋은 프로세스 모델의 조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또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는 레슨 1은 일단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하드웨어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위기, 원인이 뭐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방법, 도구를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생명주기 모형의 역할, 개발 프로세스 모델의 역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거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10분 쉬었다가 레슨 2로 들어가죠.